네, 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오늘 80일간의 투자 일주 24일차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살짝 반등을 추가적으로 더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연준의 매파로 꼽히는 이 카플란 총재가 이제 연설을 했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테이퍼링을 조금 늦출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9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축소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했었는데 오늘 이제 테이퍼링 시기를 늦춰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을 내면서 시장에는 호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에 요쯤에서 숏했던 것을 이쯤에서 났습니다. 여기 예전부터 보던 지지인데 왜 여기서 안 나왔냐 물어보신다면은 지지 뚫릴 줄 알았으니까 안 나왔죠. 근데 이제 오늘 승률이랑 수익 손실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예가 하나 있어가지고 마침 요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댓글 보니까 이제 차트에 별로 의미를 두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요새 차트를 이렇게 열심히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더 하자면은 어떤 RSI나 MACD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직관적 설명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라는 뜻이었고 또 어떤 그냥 지지라고 해서 나이브하게 매수한다 그런 식으로 차트를 맹신하지 말라는 뜻이지 여러 도구 중에 하나의 보조 도구로서 확률적 우위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옵션을 배우시게 되면은 차트와 옵션 매매를 또 같이 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건 이제 옵션을 먼저 아셔야지 그런 확률 분포랑 관련해서 조금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어떤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어쨌든 저는 이런 채널 선에서 조정을 좀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숏 자리를 슬슬 보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저처럼 어떤 조정을 생각하고 숏을 하려고 할 때 그 타이밍을 한 번에 맞추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 트레이딩은 확률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맞추면 뭐 거의 신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가치 투자나 이제 지수 추종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은 뭐 10만이 안다 뭐 못 맞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결국은 확률적인 영역이라서 이제 자금을 나눠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뭐 55%, 56% 이런 확률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이제 10번 중에 6번 이기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숏을 했을 때 여기서 결정을 내려야 되죠. 이 지지를 보고 여기서 이제 청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지지가 뚫릴 거라 생각하고 좀 더 기다려 볼 것이냐 거기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포인트들을 맥점이라고 하거든요. 요 포인트 가면은 요 포인트 상황에서 세로 포지션을 조금 갱신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숏 해왔고 여기서 이만큼 이익을 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손절 라인을 놓는다면은 뭐 대충 이쯤에 놓겠다. 그러면 요 기준으로 손실은 요 정도죠. 근데 여기가 뚫리면은 하방에 굉장히 업사이드가 크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내버려 두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는 그냥 청산하고 평균 회귀식으로 매매를 하겠죠. 그래서 맥점마다 본인의 포지션을 새로 처음부터 약간 프레시한 눈으로 쳐다봐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만약에 뭐 5% 10% 조정을 염두에 두고 요 채널선이 뚫릴 거라 생각해서 이만큼의 어떤 업사이드를 생각하면서 숏을 하는 것이면은 정작 뚫렸을 때 그것을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숏을 잡을 때 한 번만에 성공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런 환경이 갖춰졌을 때 뭐 4번 5번 해가지고 뭐 한 번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조금이나마 이익을 내고 나오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뚫릴 거라 생각하고 숏을 하면은 살짝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4번 5번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손실을 짜잘하게 내는 부분들을 이게 뚫렸을 때 충분히 길게 가져가야지 그러한 행위를 이제 여러 환경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다 보면은 수익이 누적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그런 걸 노리고 요렇게 뭐 짜잘한 손실 보면서 막 그러다가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너무 빨리 이익 실현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반대로 숏 말고 이제 매수할 때도 비슷합니다. 하락장에서 이제 반등을 노리고 뭐 매수를 한다고 치면은 그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는 업사이드를 굉장히 길게 보고 그거를 크게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되게 짜잘한 손실들을 감수하면서 계속 매수 진입하고 막 그러는데 막상 그렇게 상승장이 와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빨리 이익 실현을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또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이익 실현을 길게 해라는 뜻은 아니에요. 만약에 본인이 그냥 이런 채널선을 두고 채널 하단에서 사서 채널 상단에서 팔고 그렇게 평균 회귀를 하는 트레이더라면은 이익 실현을 짧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런 행동 양식이랑 수익 손실 기준 그 폭을 잘 맞춰야지 단순한 어떤 승률을 떠나가지고 잠재적인 기대 수익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반등을 했는데 저는 어쨌든 조정이 좀 있지 않고서는 계속 상승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다음 주 추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숏을 시도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일본 시장 숏은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일본 시장은 오늘도 하락 마감을 했고 살짝 흘러내리는 느낌인데, 지금 중국 쪽은 뭐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어떤 변수가 아니고 상수다, 사람들이 다 익숙해졌고 어떤 주식 시장에서 더 이상 토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번에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집단 면역을 이뤘다고 하는 이스라엘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항체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락다운 하는 국가들도 생기고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드도 보시면은 뭐 이제까지 어떤 인플레이션이 공급 사이드 문제다, 뭐 반도체 칩 같은 문제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그러한 공급 사이드 인플레이션은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델타 변이와 같은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공급을 늘릴 것인가, 그런 의구심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요인을 보시면 고용 면에서도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저희 회사도 지금 사무실 근무를 되게 내년 초로 늦추기도 했고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지금 경기 둔화가 오고 있고 오늘 카플란 총재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테이퍼링을 올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또 연장되겠구나, 그럼 호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뒤집어 얘기하면은 지금은 어쨌든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계속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도 벌써 성장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테이퍼링을 계속 안 하는데 성장이 둔화되면은 다음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나, 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성장 둔화의 초입에서는 그게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호재일 수 있어도, 요게 조금씩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은 어떤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이 돼도 되고, 그런 게 나오지 않고 그냥 테이퍼링 시기만 늦춘다, 이런 얘기로 끝난다면은 이런 경기 둔화 추이가 악재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이 그래프는 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연준 금리예요. 폴 볼커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20%까지 인상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향세를 그리고 있죠. 거의 뭐 40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단기 사이클을 하나씩 거쳐오면서 계속 금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회색이 불황이거든요. 금리 올리고 불황 와서 이제 금리 인하해주고, 또 좀 올리다가 불황 와서 또 내려주고, 또 금리 올리다가 이제 금융위기 터져서 제로금리로 낮추고, 또 금리 올리다가 코로나 터져서 제로금리로 낮췄죠. 그래서 델타 변이 같은 게 없었다면은 이 정도로 완화적인 정책을 하는데 거기다 부양책까지 막 쏟아붓는데 경기가 엄청나게 핫하게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델타 변이가 터지면서 벌써 그 약발이 끝나고 벌써 성장 둔화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글로벌하게. 그럼 다음은 이제 무엇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테이퍼링을 좀 하고 금리 인상을 좀 하다가 경기 둔화가 찾아오면은 그때 뭐 재차 인하하면서 다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테이퍼링 하지도 않고 금리도 제로 금리인데 지금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면 도대체 우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양적 완화는 어떤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그 유동성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누리거든요. 근데 그게 낙수 효과식으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 간에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그런 부문은 국채 시장이랑 또 어떤 금융 시스템 전반이겠고, 그 다음에 우량한 회사들, 그 다음 뭐 정크본드랑 주식시장이랑 그 다음 메인스트리트,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중소기업들이랑 저기 신흥국들이 있겠죠. 그런 구도였기 때문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졌고,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같은 월가에서 시위도 일어났고, 그래서 이번에는 양적 완화보다는 소상공인들이나 뭐 그런 경제 주체들한테 직접 돈을 주자, 그래서 스티뮬러스 체크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만약에 델타 변이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계속 이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계속 사이클처럼 반복된다면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는 테이퍼링 연장일 것인데,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뭐 그런 곳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델타 변이 이슈가 전반적으로 뭐 연준이나 경제나 아니면 바이든 부양책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저는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가 첫 번째도 아니었죠. 위험한 변이들만 해도 알파, 베타, 감마도 있고 그 외에도 10수가지 변이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코로나 문제가 상수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다 이거를 뭐 독감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실제로 전 세계 경제 지표들을 보면 델타 변이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어요. 어쨌든 요지는 델타 변이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리스키한 그런 투자를 하지는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어쨌든 현금 보유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고 조심조심 레버리지도 많이 쓰지 마시고 좀 조심히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대로 그냥 쭉 오르면 어떡하냐,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이게 결국은 본인의 선택인데 그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조정 없이 반등하면은 델타 변이 이슈랑 테이퍼링 이슈를 잠재적인 리스크로 끌어안고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를 끌어안고 추가적으로 5% 10% 수익을 낸들 그게 과연 리스크 대비해서 좋은 투자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결국 투자 판단은 각자가 선택하셔야 될 문제고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 의견들 참고하셔가지고 취합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파트 가치평가 공부에서는 회계 기초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슬라이드 딱 2개 그냥 개괄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왜 봐야 하느냐? 손익계산서는 어떤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어떤 것을 매출로 잡느냐, 그 다음 비용 판단, 그 다음 감가상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런 식으로 경영진이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좌우되는 항목들이 많아서 현금 유동성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1년 단위로 뭐 데이터 서비스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하는 기업들이 사용량에 따라서 연말에 그것을 다 누적해서 돈을 준다,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실제 지불 시기는 미래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현금이 바닥나서 어떻게 파산할 수도 있겠죠. 혹은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적자 기업인데 그 분기의 주요 비용들이 뭐 감가상각 그런 거면은 실제로는 많은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감가상각 비용은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는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금 흐름표 작성법은 뭐 직접 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직접 하는 방법은 실제로 뭐 지불되고 주는 현금들을 다 일일이 계산하는 방식인데 거의 쓰지 않고요. 간접적인 방법은 손익계산서에 기업의 순수익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가감하는 식으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간접 방식을 쓰고요. 그래서 항목을 보시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업에서 오는 현금 흐름. 요거는 이제 회사의 메인 사업 관련한 현금 흐름이고요. 순수익부터 시작해서 감가상각 같은 어떤 비현금성 그런 소득이나 비용들을 이제 더하거나 빼주고, 그리고 운전자본이라고 하면은 유동자산이랑 유동부채를 말하는데요. 순운전자본이라 하면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값이고, 이제 유동이다 비유동이다 그런 구분은 1년 내로 현금화가 가능하면 유동이고, 그게 아닌 어떤 고정자산 그런 것들은 이제 비유동이다, 그렇게 구분하는데, 이런 유동자산 유동부채가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의 영업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자산과 부채들이다, 그렇게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수익에서 유동자산, 유동부채, 그 다음에 자기자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금 감소 증가분을 더하거나 빼줍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손익계산이랑 그런 걸 할 때 현금 입출입은 없는데 그런 수익이나 비용으로 잡히는 부분들을 다 이제 그냥 빼가지고 실제 현금 흐름을 잡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 리시버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상을 줬는데 아직 돈을 덜 받은 것이죠. 그건 이제 손익계산서에서는 순수익으로 잡혔지만 현금은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은 투자 관련한 현금 흐름, 캐펙스라고 이제 한글 용어로는 자본적 지출이라 하는 것 같은데, 고정자산이나 공장이나 기계 같은 것들, 혹은 어떤 자산을 구입하거나 매각하는 거, 그 다음에 채권이나 주식 매매에서 오는 수입들, 그렇게 투자나 아니면은 자산에서 비유동 자산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파이낸싱에서 오는 현금 흐름은 부채를 발행하거나 변제하거나, 부채를 발행하면은 빚을 내는 거죠. 그럼 현금이 들어오겠죠. 돈을 빌렸으니까. 혹은 빚을 갚으면 현금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주 발행하거나 자사주 매입하거나, 신주 발행하면은 또 자본금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자사주를 매입하면 돈 주고 샀으니까 현금이 나가겠죠. 또 배당하면 현금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3항목으로 나눠서 현금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 2번은 자산 쪽의 단기 장기를 보여주고, 3번은 이제 오른쪽에 부채와 자기자본 쪽을 보여준다,
그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굉장히 개괄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정말 개괄적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 항목들은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가치평가 이 책 공부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를 그냥 개괄적으로 한번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3일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재무 비율에 대해서 하루만 더 할까 싶어요. 재무 비율은 이제 파이낸셜 레이시오들을 얘기하죠. 이제 여러 회사들이 덩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매출이나 그런 항목만 비교하면은 사실상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비율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 크게 4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정리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2번째 파트까지 했고, 3번째 파트는 오늘 사실 8시에 깨가지고 지금 정신을 다시 좀 차려야 되는데, 이게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1일 1영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투자 용어를 할 때는 그냥 제 머릿속에서 얘기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안 됐는데, PPT를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점점 밤늦게 이제 시간이 좀 밀려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좀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제가 되게 먼 데서 이제 동생들이 좀 놀러 오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박사하고 있는 그런 고학생 동생들인데, 그래서 같이 캠핑도 하고 3박 4일 있다가 가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제가 최대한 1일 영상을 해보려고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조금 몇 번 못 올릴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이미 한국은 이제 점심시간일 텐데 행복한 주말 되시고 빠른 시일 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